제2장 남이장군과 태계 이황의 다른 점은 겸 1. 남이장군 사당에서 남이장군 사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06번지에 있다. 때마침 남이장군 사당제가 열리는 날이라 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있다. 저 멀리서 서 교수가 나타나자 민서는 뛰어가서 맞이한다. 교수님, 오셨습니까? 그래, 벌써 왔구나. 어제는 잘 잤나? 예, 교수님. 절개를 배웠으면 항상 윗사람보다 일찍 와 있어야죠. 그래, 좋은 자세야. 오늘은 남이장군 사당에 왔으니 겸괴를 한번 생각해보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 겸손을 상징하는 괴지. 교수님, 그런데 겸손은 정말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준단 말이죠. 현대사회는 스펙이 중요해요. 하나라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 취직도 되고 부러움도 받는 거죠. 글쎄, 한번 생각해봐. 주위에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의 목적이 뭘까? 자신의 능력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단순히 자신을 과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줄까? 갸웃거리는 민서는 아직 납득이 안 된 표정이다. 손에 들고 온 주역책에 겸괴장을 펴서 다시 한번 읽는다. 지산경. 실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창한 날씨, 고즈넉한 사당에 들어서자 상큼한 입내음이 코끝을 가득 채웠다. 본 건물 쪽에서 이기동 대학원장님의 모습이 보인다. 거의 동시에 서 교수와 김민서가 공손히 인사한다. 대학원장님 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날씨가 참 좋죠? 민서가 약간 의아해하며 묻는다. 그런데 대학원장님, 경계를 공부하는데 왜 남이장군 사당에 온 건가요? 남이장군은 비운의 주인공이잖아요. 한 많게 젊어서 모함을 받았던. 그렇지. 그런데 왜 남이장군이 모함을 많이 받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요즘 말로 젊어서부터 아주 잘 나갔는데 왜 그렇게 화를 입었을까? 글쎄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겠죠? 그렇지. 국사 시간에 배운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보세. 남이장군은 이른바 로열 패밀리였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사이에 태어난 넷째 딸 점선공주의 손자이다. 남이장군의 할아버지는 태종의 사위인 의산군 남휘이다. 남이장군은 이렇게 태생이 대단한 데다 활약 역시 엄청났지. 장군은 약관의 나이로 무과의 장원급제했고 1467년 함경도에서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벌대의 선봉으로 출정했다. 남이장군은 이 난을 잘 평정하고 이후 여진족 정벌에도 큰 공을 세워 공조판서를 거쳐 28세의 젊은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20대의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이지. 정말 큰 성공을 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젊어서 잘 나간 것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된 것이었을까? 남이장군은 자질과 배경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병조판서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하들을 구공신과 신공신으로 나누고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었다. 당시 구공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명한 칠삭둥이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있었고 반대편인 신공신 세력에는 남이장군을 포함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귀성군 이준과 강순 대장 등이 있었다. 즉 상황도 남이장군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조의 다음 임금인 예종 때 발생했다. 예종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신구 세력을 대립시키는 방법 대신 공신들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나서기 좋아하고 겸손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남이장군이 표적이 된 것이다.
남이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예종은 즉시 남이 장군을 겸사복장으로 좌천시켰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남이 장군은 좌천된 뒤에도 태종의 외증손자라는 출생 성분과 문무를 겸비한 자신의 실력, 그리고 과거 이시의 난을 선봉에서 진압한 공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자신감이 충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군주의 경계를 풀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했던 나머지 이전의 자신감 넘친 행보를 계속한 것이다. 결국 남이 장군의 최측근인 유자광이 장군을 영모죄로 모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서자 출신으로 입신할 수단을 찾고 있던 유자광과 남이를 비롯한 신공신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구공신들, 그리고 평소 장군을 싫어한 예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영모죄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시 하늘에서 혜성이 없어지지 않고 있던 현상에 대해 광망이 희미한 장군이 반역하고 두 회에 걸친 큰 병란이 있다고 쓰인 강목이라는 책의 내용이었다. 즉, 누군가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혜성이 말해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이 장군이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기계 높게 불렀던 시 북정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북정, 남이 장군.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남아 20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백두산 돌은 칼 갈아 다 하고 두만강 물은 말 먹여 다 없애리. 사나이 스물의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고 하리요. 반대 세력들은 사나이 스물의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이라는 시구를 나라를 얻지 못하면이라는 미륵국으로 고쳐서 남이 장군을 무고하게 된다. 또 예종은 이 사건과 시를 확대해 신공신 세력까지 숙청한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불분명했던 모함 내용이었지만 남이 장군이 처형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대학 원장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어린 나이에 높은 위치에 오를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남이 장군이 만일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하게 상대편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네요. 하지만 개인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회의 기성세대가 개인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이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대학 원장님은 민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렇지. 하지만 세상에는 화합하고 상생하고 후배를 키워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바르게 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약간의 처세도 필요한 거지. 그래서 경계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지산경. 실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이라 형이니 균자라야 유종하니라. 겸손해야 하는 형국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군자라야 마지막에 좋은 모습으로 마칠 수 있다. 대학 원장님, 그동안 들어왔던 실력을 키워야 살 수 있다와 이야기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력만으로 살 수 없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기와 질투, 불합리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지. 예를 들어 정말 예쁜 여자 한 명이 있다고 하자. 자신은 그냥 꾸미지도 않고 모임에 나갔는데 상대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리한 거지만 옆에서 비교되는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모의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니 기분을 나쁘게 한 죄가 생기는 것이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잘생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모임에도 못 나가겠네요. 서 교수가 그 대답에 웃으면서 말한다. 그러게.
자신이 모든 걸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가 하나 있어서 안 되는 거겠지? 지난번에는 예절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겸괴입니다. 서 교수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군. 겸괴의 이름에 답이 담겨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겸손만이 살 길이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실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실권자들에게 제거당하게 되는 것이지. 남이 장군의 비애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도 거만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해. 괴의 해석에 나오는 형이라는 글자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지. 대학 원장님이 웃으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겸손을 통해 살아남은 대표적인 사례가 논어에 나오지. 바로 맹집안을 고살한다. 겸괴의 지혜. 그래, 그럼 조금 더 겸괴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자. 겸괴의 모양을 보면 특징이 있지? 뭘까? 하나만 중간이 이어져 있는 막대기이고 나머지 5개는 중간이 끊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하나의 막대기로 된 것은 양이라고 하고 중간이 끊어져 있는 것은 음이라고 하지. 음양의 조화라고 할 때의 그 음양이지. 그리고 막대기 하나하나를 효라고 부른다. 예, 어제 절개에서 서 교수에게 들었어요. 6개 막대기 전체를 괴라고 부르고 막대기 하나하나는 효라는 거죠. 그런데 2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구나. 주역에서 괴가 전체 상황을 상징한다면 효는 각기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정황을 상징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괴는 현재 상황이 급한 건지 위험한 건지 성장 중인지 등을 알려준다면 각 효는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해야 하는 행동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위치한 자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그건 말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설명해보자. 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6일, 초육은 신입생이다. 원래는 초육이라고 읽어야 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에서 순서대로 1, 2, 3 숫자를 뒷자리에 붙이고 앞자리에는 양은 9, 음은 6으로 붙여서 읽어보자. 6일은 학교에서 위치로 보면 신입생에 해당한다. 신입생은 학교에 축제 같은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데모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뛰어나간다. 생각도 가볍고 몸도 가볍다. 잡히기도 쉽게 잡힌다. 하지만 대신에 처벌도 약하게 받는다. 단순 가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효의 바로 위에 있는 6위는 학생회장이다. 아래 괴들의 중심을 차지하는 자리에 있다. 즉, 나름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9, 3은 소외된 복학생 또는 졸업반으로 볼 수 있다. 늘 조금은 섭섭하고 서운한 자리이다. 대학생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3학년에 재학 중인 후배가 학생회장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힘이 빠진 상태다. 특히 졸업반은 취직을 해야 하고 공부에도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4번째 자리인 육사가 되면 지위가 바뀐다. 아래 3개의 효를 하괴, 위 3개의 효를 상괴라고 한다. 4번째 괴는 전체 괴 중에서 상층부로 진입한 시작점이다. 학교로 치면 조교의 자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리이다. 모든 문제 해결을 자기가 해야 한다. 정말 모든 고생을 하는 자리인데 상은 위에서 다 받는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지면 벌은 자기가 받는다. 힘든 자리이다. 6호는 전체 괴의 중심인 자리이다. 학교로 치면 총장이고 국가로 치면 대통령의 자리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 괴를 중심으로 전체 괴를 해석한다. 마지막 가장 위에 있는 상육은 물러나야 하는 입장이다. 크게 말해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자리이다. 아, 그렇군요.
조금 어렵지만 주역 괴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겸괴는 5개가 음괴이고 하나만 양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모임을 가정해보자. 여자가 대부분인 모임에 남자 한 명이 있으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 남자가 인기가 있으니 그 모임을 좌지우지하겠지. 마찬가지로 괴를 해석할 때는 겸괴와 같이 6효 중에서 유일한 양효가 있을 때 그 효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거야. 즉, 한 효가 양이고 나머지가 음이면 양효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제일 힘이 센 효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겸괴를 한번 보자. 겸괴의 위쪽 상괴는 모두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이고 하괴는 3번째 효가 양괴인 강괴이다. 그래서 이 괴의 핵심은 바로 3번째 유일한 양인 구삼이 되지. 겸괴의 구삼은 마치 빈약하고 실력이 없는 자기의 아랫사람이나 상층부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조직에서 유일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재와 같다. 그래서 오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 구삼의 위치는 이미 하층부의 중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또 상층부에 진입한 상태도 아니므로 실권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지키지 않고 가벼이 행동하면 상층부만이 아니라 하층부의 구성원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3번째 효는 주역의 괴를 해석하는 공식으로 볼 때 능력은 무척 강하지만 소외받는 위치에 있으니 대접을 못 받는 자리이다. 예를 들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력에 맞는 상을 못 받는 경우이다. 자신이 소외받는 힘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 화가나 심사위원이 엉터리라고 떠들고 다니면 미술계에서 매장되고 만다. 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